지금까지 아나운서 윤지영이었습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안녕하십니까.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의 부동산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에서 부친이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의원직 사퇴와 대선 불출마 선언을 했던 윤 의원. 그는 권익위 조사를 우스꽝스러운 조사라고 언급하면서 제기된 의혹에 선을 그었는데요. 불과 하루 만에 언론을 통해 추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윤 의원의 부친이 단순히 법령을 위반한 게 아니라 내부 정보를 이용해 시세 차익을 노린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 건데요. 이 과정에서 한국개발연구원에 근무했던 윤 의원이 연루됐을 수 있다는 추측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 의원은 무분별한 억측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정확한 소명이 필요한 상황이란 것만은 분명해 보이는데요. 그가 사퇴 선언을 하며 언급했던 책임 정치, 그것이 과연 무엇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자세한 정치권 소식 잠시 뒤 이어지는 뉴스야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정부를 도왔던 아프간 조력자들과 그의 가족 378명이 오늘 오후 국내에 입국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우리도 전쟁으로 피난하던 때가 있었다면서 우리를 도와준 이들을 저버리지 않는 포용적인 모습을 보여달라고 부탁했는데요.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서는 현지인 조력자들과 함께 일했던 공덕수 전 바그람 한국직업훈련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요일 코너죠. 경제 이슈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보는 박종훈의 경제한방. 오늘은 성장보단 분배를 강조하는 공동부유 정책을 들고 나선 중국의 속내는 무엇인지,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코로나19 현황부터 살펴볼까요? 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자정 기준 신규 확진자가 1,882명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어제보다는 300명 가까이 줄어서 하루 만에 다시 2,000명대 아래로 내려온 건데요. 감염 경로를 보면 지역 발생이 1,829명, 해외유입이 53명이었고, 이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이 1,168명으로 지역 발생 확진자의 63.9%, 그리고 비수도권은 661명, 36.1%였습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오늘 오후 9시 잠정직기 시간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하네요. 네, 방역당국과 지자체에 따르면 오늘 오후 9시까지 이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1,682명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어제 같은 시간 대비 52명이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자정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최소 1,800명대, 많으면 1,900명 안팎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일단 크게 증가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그리고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가운데 절반가량이 29세에서 49세에 해당하는 청장년층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이제 청장년층에 대한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됐어요.
네, 지금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오늘 시작이 됐고요. 오늘부터 29일까지 나흘간 접종을 예약한 대상자는 화이자 백신을 맞게 됩니다. 정부가 앞서 추석 연휴 전까지 전 국민 70%에 대한 1차 접종을 마치겠다고 한 만큼 3분기 주력 접종군인 40대 이하 연령층 참여율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 40대 이하 연령층은 화이자, 모더나 등 이 메신저 리보액사니까 mRNA 계열 백신을 두 차례 맞게 되는데요. 이 mRNA 계열 백신들은 접종 후 드물게 심근염 혹은 심낭염 증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방역당국과 전문가들은 예방접종으로 인한 그 이득과 위험, 이 득실을 따져보면 이득이 더 크다. 이에 따라 적극적인 참여를 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접종을 예약하지 않은 18세에서 49세 대상자들은 다음 달 18일 오후 6시까지 추가로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심장에 이상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물론 이제 접종으로 인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맞아달라 이제 이런 얘기인데 혹시 접종 받으신 분 가운데 그러니까 지금 가슴이 아프거나 뭐 이런 이제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곧바로 의료 당국에 신고하시고 조치를 받는 것 이것도 좀 잊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정부 자문 전문가가 이르면 10월부터 부스터샷 접종이 진행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네요. 네, 정부 자문 전문가인 최원석 고려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오늘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단이 주최한 전문가 설명회에서 이 부스터샷 도입 가능 시기에 대해 10월 이후 진행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최 교수는 정부에서 준비하는 대로 잘 진행이 된다면 9월에서 10월 정도에 기본적 접종이 어느 정도 가능해지는 시기가 될 것이라면서 그 이후 부스터샷을 바로 진행할 수 있는 시기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접종 대상, 그러니까 부스터샷 접종 대상에 대해서는 장기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고령자, 만성질환자 등 가장 먼저 접종받은 사람들에게서 최근 돌파 감염 이슈도 심심찮게 확인된 상황이다 이렇게 전하면서 또 이들과 함께 여러 연구에서 보면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는 중증 면역 저하자 등은 2회 접종으로도 충분한 면역 반응이 유도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사람들이 먼저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이른바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기 위한 조건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네요. 네, 이제 그저께죠. 정부 보건복지위원회 출석 답변에서 네. 한 70% 정도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했는데 네. 그 수치를 좀 더 구체화했는데요. 정 청장은 오늘 이 전문가 초청 설명회에서 고령층의 90% 그리고 성인층의 80% 이상이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목표치가 더 높아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전 국민의 70%라고 하면요. 이제 아동들, 이제 뭐 10대 청소년 이런 사람들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성인의 80%, 고령층이 90% 하면 아마 전 국민 70%하고 그 정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예, 아마 숫자는 비슷할 네. 걸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요. 네. 정 총장은 오늘 설명회에서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거나 보완하기 위해서는 고령층 90% 이상, 성인은 80% 이상 접종이 완료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전제 조건이 되는 예방 접종률을 최대한 10월 말까지 끌어올리고 방역 및 역학 의료 대응 체계를 체계화하는 등 준비 작업을 진행해야 이 위드 코로나로 전환 시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정부를 도운 아프가니스탄 조력자들과 그의 가족이 국내에 입국을 했어요. 지금 당초 알려진 것보다 숫자가 조금 적었는데 왜 그런 겁니까? 네, 오늘 이제 한국군 수송기를 타고 마침내 이제 한국으로 들어온 이 아프가니스탄 협력자들은 뭐 아시다시피 지난 수년간 아프간 한국대사관이나 이 코이카 또 바그람 한국병원, 뭐 한국직업훈련원 등에서 일한 전문 인력과 그들의 가족들인데요. 네. 이 전체 입국 대상인 391명 중에 오늘 378명이 그 수송기를 타고 한국 서울공항으로 들어왔고 이슬람아바드 그러니까 파키스탄에 지금 남아 있는 13명은 다른 수송기를 타고 조만간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해도 이제 전체가 391명인데요. 당초 계획했던 정부가 이제 예상했던 인원은 427명인데 여기를 기준으로 하면 40명 정도가 지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네. 현지에서 좀 탈레반 세력의 방해 등으로 인해서 끝내 공항에 나타나지 못한 인원이 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참 서울공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지금 들어왔고, 네. 예, 근데 전체 입국 대상이 391명 이렇게 되는데 원래 이송 예정이었던 인원이 427명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40명 정도 가량은 현재 뭐 부모님 때문에 떠나기 어렵다든가 재상국으로 가겠다고 한다든가. 좀 끝내 지금 도착하지 못했다고 하는 인원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지금 나머지 13명은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좀
오늘 한국 시간으로 한 7시 정도에 이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공항에서 한국으로 출발을 했다고 외교부가 밝혔고요. 네. 그래서 내일 1시 20분에 이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일단 계획된 인원보다는 조금 더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데리고 올 수 있는 인원은 다 데리고 오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입국한 아프간인 가운데 절반가량이 10살도 채 되지 않은 어린 아이들이라면서요. 네, 도착한 이들이 대부분 이제 아이들을 동반한 가족들이었는데요. 가족 수로 따지면 80여 정도 가족이고요. 그리고 이 가운데 영유아가 100여 명, 그리고 6세에서 10세 어린이가 80여 명 등 10세 이하가 거의 절반에 육박을 했습니다. 상당히 젊은 층 많이 들어오고 부모님이 일단은 뭐 젊은 층에 해당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일본 정부도 지금 자국에 협력해온 아프간인들을 구출하는 작전을 펼쳤는데 이 작전이 잘 진행이 안 된 모양이에요. 지금 데려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네, 지금 청와대 이제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이 오늘 라디오에 나와서 한국에서 이제 한국 협력자들을 이제 버스에 태워서 이제 수송하는 그 작전이 진행된 직후에 이 탈레반 현지 세력에서 이 아프가니스탄 현지인들의 출국을 금지한다 이런 방침을 정하면서 이 박수현 수석이 이에 대해서 우리는 천운이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요. 네. 모든 국가가 이렇게 천운이 따라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데려올 수 있었습니까? 박수현 수석이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몇 가지 성공 요인을 설명을 한 바가 있는데요. 먼저 이제 탈레반이 검문소를 설치해서 아프가니스탄 현지인들의 카불 공항 접근을 막았기 때문에 이 미국과 협조를 해서 미군을 버스에 태워서 버스로 이동하는 방법을 찾았다. 수석이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네. 또 이제 한국 공공 조직 같은 경우에 이 비상 연락망 체계 같은 것이 잘 갖춰져 있어서 그런 연락망을 잘 유지하면서 버스가 이 공항으로 잘 집결하도록 유도했다 이런 설명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피라미드식 연락망 체계 구축이 원활하게 작동된 것이 큰 도움이 됐다 이런 말을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박 수석이 했습니다. 네. 미국 측은 이번 일과 관련해서 우리 측에 감사하다 이런 뜻을 밝혔네요. 네, 미국 합동참모본부의 행크 테일러 소장은 오늘 국방부 브리핑에서 한국의 공수 지원과 관련해 아프간 피난민 대피에 기여해 준 데 대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한국에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런 말을 2차례 반복해서 밝혔습니다. 우리 외교부도 최영삼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서 이번 임무가 공항 지원 및 영공 통과 등 많은 분야에서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소통 협조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강조하면서 외교적 협력을 아끼지 않은 우호 국제의 사의를 표한다. 그러니까 미국과 파키스탄에 대해서 이렇게 사의를 표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금 입국한 아프간 조력자들에 대한 어떤 체류 자격 문제를 언급했죠. 네, 그러니까 장기 체류 자격을 부여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건데요. 네. 오늘 오후에 박범계 장관이 인천공항 1터미널에서 브리핑을 열어서 정부는 수차례 토론과 고민을 거듭한 끝에 특별 입국을 수용하는 어려운 결단을 내렸다면서 아프간 특별 입국자들에게 단계별로 국내 체류 지위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우선 공항에서는 단기 방문 도착 비자를 발급해서 입국을 시킨 다음에요. 네. 곧이어 장기 체류가 허용되는 체류 자격 F1 비자로 신분을 변경해서 안정적 체류 지위를 허용하고 그리고 이제 임시 생활 단계를 마치면 이제 취업해서 이제 생계를 해결해야 되니까 이 취업이 자유로운 거주 비자 F2 비자를 발급해서 자립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난민은 아니고 장기 체류 자격을 일단 주고 난 다음에 영주권 부여 여부는 아직까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이건 추후에 결정하겠다. 이런 얘기가 아닐까 싶네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정치권 소식도 좀 살펴보죠. 부동산 의혹으로 의원직 사퇴 선언을 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어제까지만 해도 정책 결단이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가 일부 언론에서 나오기도 하고 또 당내에서도 나오기도 했었는데 오늘 부동산 문제와 관련한 의혹이 제기가 됐어요. 사실 어제 이제 윤희숙 의원이 사퇴를 하겠다고 발표를 한 건 어제 오전이었는데 어제 오후부터도 이 사퇴 배경에 대해서 좀 의심 섞인 반응이 없진 않았습니다. 네. 이를테면 윤 의원 아버지는 원래 부산 출신이고 결혼 후 상경에서 이제 중랑구 동대문구 쪽에서 거의 평생 이제 사신 분인데 네. 세종에 어떤 연고가 있겠느냐. 또 이제 거의 팔순 노인인데 3,000평 돈을 이제 은퇴 후에 혼자 농사짓기 위해서 버겁다는 것이 이게 가능한 얘기냐 이런 의문들이 있었는데요. 예. 특히 이 농지의 위치가 그냥 세종시 인근이 아니라 세종시 인근에 위치한 산업단지 부근이다. 이런 점도 좀 어제부터 지적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오전에 이 조간신문 등의 한 2가지 정도 보도가 새로 나왔는데 이 산단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현장 실사 그리고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맡았는데 윤희숙 의원이 이 시기에 KDI에 근무했다.
이것이 오늘 조간신문 한 두어 군데 새로 나온 사실이었고요. 또 오늘 이제 기독교 방송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윤희숙 의원의 제부, 그러니까 여동생의 남편이 2016년 1월까지 이 기재부 장관 정책보좌관이었던 모시다, 이런 사실이 새로 밝혀졌는데, 이제 윤 의원 그 부친께서 땅을 산 거는 2016년 3월이어서 그 시기가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제 그런 점도 의혹의 하나로 지적이 됐습니다. 일단 뭐 윤희숙 의원은 뭐 그렇게 땅을 구입했다는 사실 자체를 난 모른다, 이런 입장인 겁니까? 네, 어제 이제 그런 기자들에게 입장을 밝힌 이후에 오늘은 그 언론 취재에 응하지 않았고요. 다만 저녁 무렵 뭐 페이스북을 통해서 입장문을 밝힌 바에서 이제 의원직 사퇴로 수사를 회피하는 건 원래 가능하지 않고 오히려 수사를 고대하고 있다. 어떤 조사에도 성실히 임할 것이다. 이런 입장과 함께 기자회견에서 밝힌 대로 부친 토지 매입 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 수사 과정에서 요청이 있으면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제출하겠다. 이런 입장만 밝혔습니다. 네, 지금 그 차경환 기재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이었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 청와대 행정관을 지냈다고 하는 이제 그 부동산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어떤 연관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언론에서. 지금 그 윤 의원의 제보는 터무니없는 억측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네요. 네. 일단 본인이 SNS에 글을 올려서 이 장인어른 매입한 농지와 관련해 저희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기재부 근무 경력을 문제 삼고 있는 듯하다. 이 윤 의원의 제보가 이런 글을 올리면서 자신의 이제 청와대 근무 또 이제 기재부 근무 경력은 매우 짧았다, 이 점을 강조를 하고, 특히 이제 장인어른이 이 농지를 매입했다는 사실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됐다. 세종시 산업단지 조성 사업도 기사를 통해 알게 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세종시 홈페이지를 보면 해당 사업들이 자신의 공무원 그 시절과 무관한 시기에 이루어졌다, 이런 점 도 강조를 했는데요. 뭐 어쨌든 그 장인의 농지 취득 사실을 본인이 몰랐다, 뭐 이런 해명 그대로 받아들여야겠지만, 뭐 근무 기간이 짧아서 실세가 아니다, 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좀 의아하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뭐 2007년 박근혜 선거캠프 상황실 근무, 뭐 2012년 선거캠프 전략기획팀장 근무, 그리고 뭐 그 좋은 호칭이 아니라서 이제 뭐 특히 이제 언론중재법이 통과되면 이런 말을 하기도 좀 어려워질 것 같은데, 네. 과거에 이제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할 당시에 이른바 십상시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던 분입니다. 아, 그래요? 네. 상당히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을 뭐 부인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 그렇죠. 뭐 그것이 뭐 이 개발 정보를 뭐 꼭 미리 알 수 있었다, 뭐 그거를 단정할 수 있는 단서는 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 당시 정부 당시에는 상당한 핵심 인사로 평가받던 인사인 건 맞습니다. 근데 윤희숙 의원의 세종시 특별공급, 이른바 특공이라고 불리는 이 특혜 논란도 지금 다시 재소환이 됐어요. 지금 네, 그것도 아파트를 특별 분양을 받았는데 그것도 시세 차익을 남겼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죠. 네, 오늘 이제 그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에서 나온 지적인데요. 이 세종시 특별공급 아파트, 그러니까 공무원 대상으로 하는 KDI 그 교수 신분이었기 때문에 네. 그 특공 공급을 받아서 그 국회의원 당선된 이후에 이제 그 2주택자로 이름이 올라가니까 그걸 급하게 매도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시세 차익이 2억 넘게 났다. 뭐 그런 지적이 민주당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한때 뭐 특공에서 시세 차익 얻은 거 다시 환수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여론들이 LH 특유 의혹 나고 난 다음에 나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것도 특혜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까지 같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치권 분위기가 어떤지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이제 대선 주자인 김두관 의원은 KDI 자체를 전수조사해야 한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어요. 네, 그 민주당 대선 주자인 김두관 의원이 이제 LH는 피람이고 KDI가 몸통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키우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 윤 의원이 KDI에 근무하면서 얻은 정보로 가족과 공모에 땅 투기를 한 건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독점하면서 개발 정보를 대부분 알고 있는 KDI 근무자와 KDI 출신 공직자 가족에 대한 조사와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런 그 제안을 했는데요. 참고로 이제 오늘 유승민 그 국민의힘 전 국회의원이 그 대선 출마를 선언을 했는데, 유승민 의원이 마침 KDI 연구위원 출신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오늘 김두관 의원이 이런 주장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그 이런 연구하는 사람들이 내부 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직업윤리가 엄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다만 KDI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이제 공공투자센터가 있는데, 네. 이 센터에 서 일하는 사람, 또 그 국토부와 업무 관계를 맺은 사람,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 전수조사하자, KDI 전체를 조사하자,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뭐 내부 정보가 흘러갔을 가능성 자체를 차단하면서 얘기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일단 그 KDI가 국가 산단 그 지금 유니언의 부친이 샀다고 하는 땅 주변에 지금 국가 산단이 들어서는데 국가 산단에 대한 현장 조사와 예비 타당성 검토를 KDI가 했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지금 제기되는 여러 가지 이제 의혹은 앞서 말씀드렸고요. 자, 정의당은 윤희숙 의원이 피해자 코스프레까지 했다. 이러면서 비판하고 나섰네요. 네, 정의당 배진규 원내대표가 오늘 상무위에서 유니언 부친 농지법 위반 의혹은 완전히 소명된 것이 아니고 투기의 합리적 의심이 당연하다 하면서 이 야당 탄압이라는 전형적 물타기도 모자라 나라 위에 희생하는 양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시니 황당하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정의당 박인숙 부대표도 부친의 투기로 인한 이익은 결국 자녀들이 공유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부친 투기와 유니언이 아무 이해관계가 없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 보이고 있습니까? 국민의힘은 뭐 투속 의원들이나 뭐 당 지도부 그리고 대선 주자들 모두 뭐 어제 그리고 오늘 오전까지도 이 유니언의 사태는 부당하고 권익위 조사에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입장이었는데요. 네. 다만 오후 들어서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 세종시 특공 아파트 이런 의혹에 더해서 이제 뭐 기독교 방송 보도로 어떤 뭐 그 가족 관계 이런 부분까지 보도가 된 이후에는 네. 이준석 대표가 약간 발을 빼는 것 같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 오후에 기자들과 만난 이 대표는 이 기본적으로 관련 내용은 저희가 권익위에서 통보받은 내용과는 무관한 사안이다 하면서 하지만 그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우선 윤희숙 의원 측에서 해명을 해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좀 그 달라진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네, 좀 어제와는 진짜 사뭇 다른 모습인 것 같은데 일단 그 대선주자였던 윤희숙 의원이 추가 의혹에 휩싸이면서 지금 차기 대선 국면에서 부동산 검증론이 지금 급부상하고 있어요. 지금 여야 대선 주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 대선 주자도 검증을 받아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 공개 석상에서 안 된다. 그렇게 말할 사람은 나는 없는 검증을 거죠. 안 받겠다. 이제 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대부분 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서도 뭐 이낙연 전 대표는 당연히 검증 대상이 돼야 된다. 방법이 뭐든 대상이 돼야 된다. 이렇게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얘기를 했고 네. 정세균 전 총리도 나중에 후보가 된 뒤에 이 의혹이 불거지면 국민이 난감하다. 이 전수조사에 응하는 게 후보들의 바른 태도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또 국민의힘에서도 어제 이제 홍준표 의원이 윤석열 전 총장을 겨냥해서 이 대선 주자 부동산 조사를 다 받아야 된다. 직계 준비소까지 다 받아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네. 이에 대해서 이제 그 윤 전 총장도 어제 얼마든지 하겠다. 불응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네.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더 나아가서 왜 부동산만 하냐. 예금 주식도 다 하자.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이 기회에 강제 조사권이 있는 국가기관이 수사하자. 그래서 지금 국가수사본부에서 이거를 수사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점점 더 강해지는데요, 톤이. 뭐 자기는 떳떳하다. 이제 이런 점을 네. 최대한 어필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이제 논란 끝에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 출범했네요. 네, 그 선관위원장으로 정홍원 전 국무총리를 위촉해서 지금 오늘부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오늘 회의에서는 뭐 이제 분과별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리고 뭐 위원들 간에 서로 상견례 정도가 진행이 됐고 뭐 논란의 핵심인 뭐 여론조사 반영 비율이라던가 그 역선택 조항을 넣을 거냐 이런 부분은 논의되지 않았다고 이 정홍원 위원장이 회의 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밝혔습니다. 근데 당장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경선 룰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하고 나섰어요. 네, 그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오늘 KBS 라디오의 인터뷰에서 이 무슨 권리로 경준위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느냐, 그럼 선관위가 그냥 그거에 따라 집행해야 하느냐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면서 아니 기구가 구성도 안 됐는데 안을 다 짜놓고 이거를 바꾸면 갈등이 일어난다고 하는 건 알박기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또 유승민 전 의원, 최지영 전 감사원장도 역선택 문제를 두고 공개 설전을 벌이는 등 이게 좀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은 이 상대적으로 이제 그 민주당 지지층, 진보층, 중도층에서 좀 그 응답이 좀 높게 나오는 편인데요. 네. 오늘 이제 그 출마 선언 이후에 이 역선택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민주당이든 정의당이든 자기 당 후보가 마음에 안 들면 유승민을 찍는다고 생각한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뭐 미국의 오바마 리퍼블리칸 뭐 이런 사례를 들기도 했고요. 반면 최재형 전 원장은 오늘 그 기독교 방송 라디오에 나와서 민주당 지지하는 분이 우리 당 특정 후보 지지 비율이 높다는 자료가 많다. 여당에서 보기에 부담스러운 주자에 대한 지지도를 낮추려는 의도가 아니냐 이런 의심을 폈습니다. 네. 지금 유승민 전 의원도 대선 출마 선언을 했는데 속속 이제 대선 출마
출마 선언하고 그러면서 경선 룰에 대한 논의가 좀 더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민주당 얘기도 좀 해보죠. 민주당이 전국회 대비하기 위한 워크숍을 열었는데 대선 주자들도 참석을 했다고요? 네, 오늘 당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국정감사 전략 그리고 정기국회 입법과제 등을 주제로 그 의원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이제 그 9월 1일부터 정기국회가 시작하기 때문에 그 대비 차원의 회의였는데요. 여기에 대선 후보들도 참여해서 뭐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인사말을 다 했고요. 눈길을 좀 끌었던 거는 이 워크숍 전후에 기자들과 만난 이제 민주당 대선 주자들의 그 이른바 백브리핑이라고 하는 네. 질의응답 정도였는데 이재명 지사가 그 언론중재법과 관련해서 제가 의원도 아니고 지켜보는 입장이니까 잘 모른다. 원내일은 원내에서 할 것이다. 좀 이렇게 거리를 둔 부분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당내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하고 박영준 의원이 맞짱 토론을 벌였어요. 예, 그러니까 요게 지금 9시부터 진행이 돼가지고 내용은 지금 저도 아직 파악이 잘 안 됐는데요. 근데 이런 맞짱 토론 처음인 거죠? 예, 지금 경선 후보들 간의 1대1 토론은 이번이 처음이고요. 네. 이낙연 후보 측에서 지금 이 기획한 이 맞토론인데 이 후보 측의 윤영찬 의원이 오늘 이 KBS 인터뷰에서 검찰개혁, 정치개혁 등 시리즈로 토론을 이어가고 있는데 필요한 이슈에 따라 계속 1대1 토론 기회를 만들어 가겠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 측에도 필요하면 토론 제안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 지금 좀 지지율에서 앞서 나간다고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가 1대1 토론을 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좀 상황 지켜보도록 하죠. 네, 오늘 뉴스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아프가니스탄 현지에서 우리나라를 도왔던 현지 조력자들과 그 가족 378명이 오늘 오후 입국했습니다. 과거 아프간 바그람 미군 공군 기지로 파견을 갔던 한국인들은 함께 일했던 아프간 동료들의 입국 소식에 안도의 한숨을 쉬며 한국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겠다라는 뜻을 밝혔는데요. 이 바그람 한국직업훈련 원장을 지낸 공덕수 박사님 연결해서 아프간 동료들의 입국을 어떻게 보셨는지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사람보다도 이번 그 미라클이라고 불리는 이 작전을 남다르게 바라보셨을 것 같아요. 네네. 일단 이 작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부터 얘기를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카불이 좀 예상보다 빨리 이렇게 탈레반에 의해서 함락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민간 공항 이런 것들이 폐쇄가 되고 또 지난주에는 우리 카불 대사관의 그 대사님을 비롯한 마지막 4분이 아프가니스탄을 떠났다고 하셔서 저는 굉장히 그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정부에서 군 수송기를 보내가지고 우리 아프간 조력자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는 전쟁터에 거의 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의 동지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구출해가지고 탈레반의 그 위협으로부터 구출해 주신 거 이거 정말 감격해하고 또 굉장히 정부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를 떠났던 일종의 이제 대피를 했다고 봐야 될 텐데요. 대사관 직원들도 다시 카불로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어제가 외교부 차관님께서 브리핑하실 때 보니까 다시 들어가셨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 이런 그 정부 조치는 한국이 결코 그 친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그렇게 하나의 실행으로 보여준 그 같은 그 하나의 기적적인 그 작전이라고 이렇게 그 생각을 하고 국제사회에서도 우리 한국 국민이라든지 정부에 대해서 그 베풀어 주신 그 신의에 대해서 굉장히 그 높게 평가하는 이 같은 그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격이 더 올라갔다 이런 평가도 좀 나오곤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탈레반이 카불을 점령한 후에 원장님이 계셨던 바그람 한국직업훈련원과 한국병원을 폭파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프간 동료들은 탈출 전에 이런 거 감안해 볼 땐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봐야겠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한국 병원이나 군원에 같이
있었던 그 건물들을 전부 다 폭파시켰기 때문에 거의 현지에 우리 교사라든지 의료진들 이걸 그대로 가만히 놔두지는 않았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냥 놔뒀으면 탈레반에 의해서 목숨을 빼앗겼을 것이 거의 확실시 되거든요. 예. 네. 탈출 과정에서 아프간 당시 이제 함께 근무했던 네. 박사님이 그 직업훈련 원장을 지내셨던 거는 조금 좀 시기가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한 몇 년이 있으셨어요? 제가 5년 거기서 같이 근무를 했는데요. 네. 2010년 2월서부터 2014년 12월까지 5년 동안 거기서 있었습니다. 같이 그 아프간 우리 훈련 교사라든지 네. 조력자들하고 같이요. 근데 연락을 계속 꾸준히 주고받으셨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저희가 저도 이제 그 페이스북을 통해 가지고 네. 소식을 서로 전하고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일부 그 교사들 중에는 네. 코이카 그 사업으로 해서 들어온 적도 있었어요. 한국에. 제가 이제 떠난 이후에.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코이카에 가서 현재 그 교사들 만나가지고 같이 대화도 하고 격려도 하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연결은 저희가 PRT 사업을 끝내고도 연결은 쭉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수송 작전이 있기 전에 네. 박사님께서 우리 외교부하고 소통하면서 네. 아프간에 같이 일했던 동료들 탈출을 도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근데 이제 그거는 외교부에서 이제 연락이 왔어요. 예. 저한테 이렇게 가지고 지금 한국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하려고 한다. 그래서 저는 이제 결정은 결국 각자들이 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가족들도 그렇지 지금까지 삶의 터를 다 놓고 와야 되니까 그렇지만은 저희가 이제 거기 훈련 교사 하고 대표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조금 이게 이루어졌습니다. 전부 다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네. 그 대표로 하나 세워가지고 거기서 연락을 다 하도록 하고 그리고 또 우리 한국 자문관들이 우리가 이제 각 공과별로 해서 자문관들이 나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거기하고도 같은 공과별로 해서 유대 관계가 있고 이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서로 연락을 하면서 조금 가능하면은 그들이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려고 이렇게 애를 썼었습니다. 근데 네. 지금 아프간 상황이 너무 네. 혼란스러워서 네네. 사실은 누가 누군지 확인하기도 어렵잖아요. 현재 한국인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네네. 박사님께서 같이 근무했던 동료들의 신원을 확인해 주셨다고요? 신원 그게 이제 확인보다도요. 예. 리스트는 다 돼 있는데 예. 이들은 했던 우리 훈련원 교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전부 다 우리 직훈원이 바그람 공군 기지 내에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매일 아침에 출근하는 거하고 저녁에 이제 일 교육하고 갈 때 하고 이걸 전부 다 미군들 기지를 이렇게 통과하는 거니까 미군들이 실질적으로 정보 당국을 통해 갖고 신원이 다 확실한 사람들만 그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 무슨 탈레반이든 이렇게 되면 리스트에 들어가고 도저히 여기 근무를 못할 그런 상황이고 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체크를 하는 것도 우리 미군하고 또 이제 한국 경찰에서 또 파견 나가 있었습니다. 5분이. 네. 그래 같이 해서 전부 다 출입 관계를 전부 다 체크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교사들도 보면은 그래도 거의 확실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군 수송기 타고 네. 입국하기 전후로 네. 혹시 지금 이번에 같이 조력자들 아프간 현지인들 들어오신 분 가운데 같이 또 동료로 일하신 분 가운데 연락을 취하신 분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페이스북 이런 걸 통해서 서로 간에 연락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쪽에 교사 대표하고 우리 자문관하고는 이렇게 연락이 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23일경인가 그때 그 비행기를 탄다 이런 그 연락도 받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공항 폐쇄되고 뭐 이러면서 그게 좀 조정이 이제 더 틀려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서로 간에 그 연락이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그런 대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혹시 한국군 작전에 대해서 네. 어떤 그 반응 같은 거 보인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그거는 듣지는 못했습니다. 못했지만은 예. 굉장히 그 고맙게 생각을 하고 네네. 자기네 거의 포기하다시피 했었는데 예? 우리 그 한국에서 군 수송기까지 보내줘가지고 이렇게 자기네들을 어떻게 보면 생명의 위협에서부터 구출해주니 얼마나 그 고맙게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뭐 탈레반과의 연계 가능성 포함해서 테러 위험성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려하는 목소리들을 내요. 네네. 가까이에서 아프간 동료들하고 함께 일하셨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이런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우리 주로 이제 우리 훈련 교사들하고 네. 같이 거의 생활을 거기서 같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서 그들을 이제 쭉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되게 보면 온순하고 또 되게 그 훈련 교사들은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라마단 기간 동안에 이제 방학이 되면은 한국에다가 이렇게 해서 데려와서 연수를 시켰습니다. 기술 교육도 시키고 네. 그다음에 또 이제 학생들을 저희가 한 30명 정도씩 우수한 학생들, 아프간 학생들을 데려와서 우리가 이제 현대 자동차나 중공업, 포철, 그리고 경주 이런 데 다니면서 한국을 여러 가지로 이제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우리 그 훈련 교사들이 인솔도 하고 어떤 경우엔 저와 같이 해서 다니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네네. 보면은 그렇게 거의 다 온순하고 그 한국에 대한 그거를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미지도 그래서 그렇게 우려할 다른 사람들하고는 좀 틀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박사님 포함해서 한국인들을 자주 접촉하고 만났고 또 한국에 또 왔다 갔다니까 네네. 한국 문화나 한국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지는 않을 텐데.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일단 한국에 들어와서 장기 체류 비자로 앞으로 계속 이제 거주를 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네. 우리 사회에 적응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네.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문화도 틀리고 네. 언어적인 면에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겠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요번에는 주로 보면 자녀들이 또 많이 들어옵니다. 네네. 그러다 보면 이들에 대한 그 교육 문제, 교육적인 지원 문제, 또 저희 훈련 교사들은 나름대로 각 분과에 기술은 가지고 있지만은 들어와서 살려면 또 경제적인 문제가 따를 그렇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면 취업을 해야 된다든지 하는 이와 같은 문제들이 어려운 문제가 그렇게 놓여 있는데 저는 요번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정부 차원에서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큰 어려움은 없게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박사님께서도 개인적으로 어떻게 도움을 주실 계획은 있으세요? 예, 그래 저는 이제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공무원을 오래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쪽 분에 이제 취업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는 제가 좀 저 나름대로 노동부 관계자들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또 취업센터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좀 하는데 저 나름대로 조금 도움을 좀 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셨고 또 지금도 우리 정부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도움을 받았으니까 그 도움 받은 부분에 대해서 다시 그걸 보답을 할 필요가 있는 거니까요. 네네. 박사님을 비롯해서 함께 근무하셨던 한국인 동료분들 이런 분들이 정착하는 데 도움을 좀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저는 이들이 코리안 드림을 여기 와서 이렇게 실현할 수 있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을함 한국직업훈련원장을 지낸 공덕수 박사였습니다.
경제정책부터 실문 경제와 투자까지 어려운 경제 이야기 알기 쉽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박종훈의 경제한방 KBS 박종훈 기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마음이 급하셨어요. 저보다 먼저 인사하셨네요. 워낙 반가워서. 고맙습니다. 또 오늘은 중국 얘기를 좀 준비하셨더라고요. 네. 근데 중국의 정책 기조가 지금 바뀌었다고요? 어떤 정책 기조로 바뀌는 겁니까? 네, 중국에서 워낙 유명한 것 중에 하나죠. 덩샤오핑이 주창한 이 선불론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는 가난하니까 누구라도 먼저 부자가 되고 나머지 국민들을 다 이끌어라. 이렇게 선불론을 지금까지는 내세워왔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빠른 성공을 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됐지만 그 사이에 이제 굉장히 불평등한 경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2020년에 1인당 국민 소득이 처음으로 1만 달러를 돌파했는데 근데 문제점은요. 리커창 이 중국의 총리가 지적할 정도로 이 14억 중국인 가운데서 6억 명이 이 월수입이 1,000위안이 안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18만 원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빈곤한 상태에 있고 또 이 상위 1%가 가진 자산의 비중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30.6%인데 이게 20년 전보다 무려 50%가 늘어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선불론으로는 안 되겠다. 이래서 공동부유라는 걸 시진핑 주석이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함께 부자가 되자 이런 내용을 찍겠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도 빈부격차가 점점 심각해지고 이게 사회 갈등 요인이 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뭔가 좀 경제정책 방향을 바꾸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건데 근데 시진핑이 이런 상황 자체를 뭐 이전부터 몰랐을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공동부유론을 들고 나온 이유가 있을까요? 네, 사실은 이게 내년부터 중국의 성장이 둔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것과 연관이 있는데요. 그동안은 중국 경제 전체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했기 때문에 파이 전체가 커진 거잖아요. 그래서 저소득층이라 하더라도 약간씩은 그 경제 파이가 조금씩 커졌기 때문에 그래도 불만이 크지 않았는데 만약에 성장이 굉장히 둔하게 되게 되면 이 부유층의 굉장히 빠른 소득 성장에 비해서 저소득층이 상대적 박탈감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소득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 둔화에 대비해서 이제는 좀 나눠야 될 시기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또 여기에 숨은 의도들이 있습니다. 이 기업을 좀 통제하고 싶어 하는데 이 바로 공동 부유를 사용하는 건데요. 이 지금 중국에서 긴장하고 있는 이유가 플랫폼 기업들, 중국의 대표적인 뭐 알리바바나 텐센트 같은 기업들이 정보를 갖기 시작한 겁니다. 원래 좀 약간 어쨌든 공산주의 경제에서 좀 통제를 좀 하려면 이 정보를 정부가 가져야 되는데 중국 공산당 정부가 생각할 때. 근데 문제는 기업들이 성장하면서 그 정보를 어느 정도 독점하기 시작하니까 여기에 이제 공동부유를 내세워서 기업을 통제하는 방법을 쓰기 시작한 거고요.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출산의 해법으로 사용하는 것도 좀 있는데요. 아무리 아이를 낳으라 그러면서 이제 세 자녀를 허용을 해도요. 아이를 안 낳는데 그 이유를 중국 정부에서 따져봤더니 크게 두 가지입니다. 빈부격차가 워낙 커져서 저소득층이 교육비를 감당할 수 없는 게 있고요. 또 하나가 중국의 부동산 가격이 워낙 비싸져서 우리나라 이 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보다 한 2배에서 3배까지 비싼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특히 베이징이나 상하이 같은 곳은요. 그러다 보니 부동산 가격을 낮추든지 아니면 빈부격차를 줄여야 되는데 부동산 가격이 낮아지는 경우에는 자칫해서 중국 경제 전체가 일본 경제처럼 무너질 수가 있으니까 출산율을 높이려면 그러면 가능한 방법은 빈부격차를 좀 줄여서 저소득층이 좀 아이를 낳도록 유도해야겠다. 이렇게 좀 장기적인 30년, 40년 플랜까지 여기에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현실적인 여러 어려움이나 좀 극복해야 될 과제를 고려해서 공동부유론을 내놨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데요. 근데 공동부유론이라는 게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되는 겁니까? 네. 이게 중국 공산당이 지난 17일에 이 중앙재경위원회 회의에서 이 거론을 한 건데요. 이 분배 기능의 이 어떤 강화를 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이걸 3단계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제도적 룰을 조성해서 시장에서 분배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이게 좀 굉장히 추상적이죠. 제가 보기엔 2단계가 진짜 정책이라고 보여지는데 각종 보유세와 소득세를 강화해서 더 많이 세금을 거둔 뒤에 사회보장에 쓰겠다. 이게 2단계고요. 그다음 3단계는 부유층이 알아서 기부하게
하겠다 이건데 이건 사실은 이 중국이란 나라의 특수성 때문에 가능한 거지 아마 다른 나라라면 뭐 기부를 정부의 정책으로 삼는다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중국에서 가능한 특수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건 3단계인데 3단계가 벌써 실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 기업들의 기부 선언이 쏟아지고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이 사실은 이 바람이 불기 전에 벼가 눕는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중국 공산당이 공동 부유를 선언하기 앞뒤에 앞서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기부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빅테크 기업 텐센트가 이 500억 위안 우리 돈으로 9조 원 정도거든요. 와, 기업이라면 굉장한 거죠. 이게 그래서 이 정도를 기부하겠다고 했고요. 이 홍콩의 언론인 명보가 자체 분석을 하니까 중국의 6대 빅테크 기업이 총 30조 원을 기부했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 또 앞으로도 어마어마한 기부가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데 여기 아주 특징적인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핀두어더라는 기업인데 이 기업은요 다른 기업들 예를 들어 뭐 알리바바나 뭐 샤오미처럼 뭐 좀 그래도 몇 년 된 회사가 아니라 2015년에 창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창업한 지가 지금 6년밖에 안 된 기업인데 이 기업도 우리 돈으로 1조 8천억 원이나 되는 엄청난 금액을 기부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2분기에 이 판도도 수익이 24억 위안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기부하겠다는 금액의 이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흑자 규모도 거의 없는데, 그럼 뭐 번 돈 전액을 다 기부할 거냐? 이 사실 성장 단계에 있는 기업으로서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핀도더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 정도로 사실은 이 중국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정책을 내놓으면 이에 호응을 하지 않을 경우에 사실은 뭐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특수한 상황, 중국의 특성이 지금 앞다퉈서 기부를 하는 중국 기업들이 서로 기부를 하려는 아주 좀 이색적인 상황을 만들고 있는 거죠. 이제 핀도더 말씀하셨지만 이건 굉장히 의미심장한데요. 그러니까 먼저 눈치 보기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매출이나 이익이 그만큼 안 나오는 기업들도 기부부터 먼저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투자를 잘 안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지금 현재 일단 중국에서 규제 일변도로 정책을 바꾸면서 당장 뭐 알리바바 계열사가 기업 공개를 제때 하지 못하는 점, 뭐 아니면 중국 정부가 디지추신 같은 차량 공유 서비스, 굉장히 중국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기업이나 다름없는데 이런 기업들이 앱을 더 이상 앱스토어에 올리지 못하도록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텐센트 같은 기업한테는 음원 서비스를 제약한다든가 진짜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고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저런 조치를 취할 수 있지? 할 정도로 진짜 깜짝 놀랄 만한 정책들을 계속 내놓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 강제나 다름없어 보이는 이런 기부에 중국 빅테크 기업들이 다 이렇게 나설 수밖에 없는데 자 이런 정책 기조를 쓰니까 이 7, 8월에 사실 중국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급락하고 사실 중국의 자본시장이 굉장히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중국에 투자하는 게 지금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현재 이제 저명한 투자자인 손정희 투자자 같은 그런 태도를 좀 취하고 있는데요. 중국 투자가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중국 투자를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선언을 하는 그런 경우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근데 또 그런 투자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이 미국의 저명한 투자자 캐시 우드라 그래서 미국에서 돈나무 언니라고 불리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많이 유명해진 그런 분이죠. 이분이 좀 그 선택이 좀 다르거든요. 이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핀도더의 투자 규모를 늘렸습니다. 논리가 뭐냐면 중국 정부가 이렇게 어떻게 좀 규제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나서는 기업은 그러면 중국 정부가 좀 더 지원을 잘 해주지 않겠냐. 그러면 핀도더 같은 기업은 중국이 규제 안에서 있기 때문에 다른 기업보다 더 빨리 성장할 수 있을 것이고 중국의 성장의 과실을 중국 정부 지원하에서 더 많이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중국의 가능성에 더 베팅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다수 투자자들은 약간 일단 놀란 모습인데 뭐 모든 투자자가 그런 건 아니어서 투자 전체가 해외 투자 전체가 위축될 것이냐는 아직은 좀 불확실한 측면이 있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중국 투자에 대한 약간 두려움과 이런 것들은 좀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말씀 들어보니까 눈치 보기 하다가 잘 보이면은 더 잘 나갈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상황 아닐까 싶은데. 참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네. 이 중국 정부가 이렇게 기업들을 가려 키우기 시작한 것을 두고 조롱환조 정책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조롱환조. 이게 이제 조자가 2번 들어가는데 이게 세 조자고요. 네. 롱이 세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환자가 바꿀 환자니까 세 장의 새를 넣고 키우다가 새가 마음에 안 들 때 새를 바꿔버리겠다. 그리고 새로운 새를 키우면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 자, 이게 시진핑식의 어떤 조롱환조 정책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사실은 좀 역사가 오래됐어요. 개혁개방 초기에 이 공산당 경제 전문가인 이 천윈이 사실은 처음에 제기했던 용어인데 네. 이렇게 안 했죠. 중국은 덩샤오핑 이래로 어떻게 했냐면 사실은 먼저 기업들이 혁신적인 어떤 시도든 하게 한 다음에 부작용이 발생하면 뒤이어서 규제를 하는 정책을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많은 플랫폼 기업들이 등장할 수 있었고 그런 기업들이 중국 경제를 이끄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네. 자, 그런데 조롱환조 정책으로 시진핑 주석이 이제 완전히 전환을 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새를 바꿔 키우는데 누구까지 바꾸냐 하면 그 그룹을 키운 창업자나 회장까지 바꿔버립니다. 아까 핀도더 같은 경우도 그룹 회장이 올해 3월에 갑자기 물러났거든요. 네. 이유를 잘 몰라요. 도대체 왜 갑자기 물러났지? 이렇게 해외에서 추정만 좀 할 뿐이지. 이것도 뭔가 당의 개입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할 뿐이지. 이거 강제로 뺏는 거랑 비슷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면 조롱환조 정책을 만약에 중국이 더욱더 내세우게 되면 과연 적극적으로 창업에 나서서 창업을 한다는 건 정말 자기 인생을 거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 모든 위험을 무릅쓰는 이유는 나중에 성공했을 때 그 과실을 자기가 다 가져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인데 네. 만약에 그런 혁신에 도전을 하지 않는다면 중국에서 더 이상 혁신적인 기업이 등장할 수 있을까? 이렇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고 있고요. 이게 중국 정부의 어떤 리스크로서 새로운 변수가 등장을 했고 어떤 네. 방식이든 중국의 성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약간 어떤 부정적인 인식이 좀 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런데 중국의 이렇게 경제정책 기조가 바뀌면 우리나라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렇죠. 너무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나라 수출의 3분의 1가량이 중국하고 홍콩에 집중되어 있는데 예. 아니 자국 기업도 세장 안에서 키우고 심지어 마음에 안 들면 그 새를 바꿔버리겠다. 조롱환조 정책을 하는데 그럼 외국 기업에 대해서 과연 공정한 시장의 룰을 지켜줄 것이냐. 이런 의구심을 갖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내쫓아버린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국 기업, 자국 창업자도 바꿀 수 있는 경제라면 마음에 안 들면 외국 기업 같은 경우는 시장의 기반이나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거니까요. 지금처럼 이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전체 3분의 1인 상황이 계속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경제가 중국이라는 정부 리스크에 전체적으로 불확실성에 계속해서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우리 정부가 들어서서 이 신남막 정책이라든가 계속해서 지금 다변화하게 여러 가지 정책을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떤 동남아 시장 개척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그동안 좀 개척하지 못했던 중남미 시장이라든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지 못한다면 중국 리스크에 계속해서 좀 갇혀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앞으로 좀 더 빠른 속도의 변화 그리고 변신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 여러 가지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걱정되는 측면도 있는데요. 지금 청취자 2315님께서 어디로 튈 줄 모르는 개구리처럼 중국 참 어려운 나라 같아요.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렇죠. 예, 앞으로도 중국 소식 관련해서도 중국 증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많으니까 또 저희에게 자세히 좀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종훈의 경제한방 지금까지 KBS 박종훈 기자였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사건, 사고 뉴스 등을 살펴보는 밤참 뉴스 지금이 영화 순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